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합계 출산율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 이 합계 출산율이 세계 주요국 평균인데요. 1960년 3.34명에서 2022년에는 1.51명으로 반토막이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간 동안 반토막이 아니고요. 무려 8분의 1로 급락한 0.78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 소멸이 운운될 정도로 요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출산율이 증가세로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가 19,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21명, 2.8%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1년 전 출생아가 약 13%나 줄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영향도 있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후에도 결혼 건수가 늘어난 만큼 출산율이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변화된 사회 문화에 맞는 인식 변화와 현실적인 경제 문제 해결 등 많은 정책 과제들이 필요할 텐데요. 오랜만에 듣는 출산율 상승 소식이 조금은 희망을 보여준 것 같아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기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요.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갖는 고민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야구 잡설 시간인데요. 역대 최고 흥행 성적을 낼 것으로 점쳐지는 올해 KBO 리그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에선 집밥보다 밖에 섞인 일을 해결하거나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식재료나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꼼꼼히 살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부터 단체 급식소의 원산지 표시까지 점검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국내산보다 수입산 식재료가 더 많은 현실 속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이게 그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91년입니다.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우루과이 라운드를 비롯해서 세계무역기구 등 이 농산물 수입 개방이 급물살을 타던 시기에 원산지 표시제가 시작됐고요. 관련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짧게 원산지 표시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 농산물, 수산물과 그 가공품까지 포함해서 원산지를 표시하고 유통 이력을 관리하도록 했고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식당에 가면 이 원산지 표시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될까요? 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중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공익집필관리라는
관리라든가 농업경제 관리 등의 업무와 함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상 품목이 몇 개나 되는지 보면 국산 농산물은 222개 품목이고요.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수입 농산물 또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161개 품목이 있습니다. 또 농산물 가공품은 280개 품목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쳐보면 66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식재료 중에서는 29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육류,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오리고기의 원산지라든가 쌀, 배추김치 같은 경우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기해야 되고요. 네. 낙지, 전복 등의 해산물 등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들입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은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또 수입산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것인지를 밝히고 판매해야 되는데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매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선 꺼림칙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입산인지 알고 제값을 치른다면 괜찮은데 국내산으로 속이면서 가격까지 비싸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식당의 원산지 표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배달 앱이나 통신 판매의 경우인데요.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한 음식 또 통신 판매로 구입한 농축산물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당연하지만 간과해왔던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올해 이 온라인 주문 등 통신 판매 영역의 원산지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 배달앱 그리고 통신 판매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라고 전 몰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통신 판매 분야의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 지난 1월에 통신 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에 통신 판매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에 통신 판매 원산지 위반 비율이 6.9%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엔 19.9%, 지난해인 2023년엔 25%로 이 원산지 위반 비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통신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 원산지 위반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는 건데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관리가 미흡한 배달 앱, 그러니까 해외 직구를 포함한 인터넷 구매 대행 업체의 상시 사전 점검, 또 여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난 3월에 정기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기 단속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배달앱의 원산지 위반 건수가 67개소로 전체의 85.9%로 갑니다. 어떤 품목에서 원산지 위반 사례가 나타났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배추김치가 제일 많고요. 닭고기, 두부류, 돼지고기 순으로 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정기 단속을 하고 여기에 일상적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까지 원산지 표시 문제에 관심을 쏟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속도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 24일부터 내일까지 28일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 대상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 중이라고 합니다. 야,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원산지 표시를 이제 더 꼼꼼히 들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통신 판매의 경우에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반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제시한 이 통신 판매 위반 사례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은 스페인산, 멕시코산 이런 외국산 돼지족을 원료로 음식을 조리해서 A라는 배달 앱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서 돼지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를 했다고 하고요. 광주광역시 소재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원료로 한 치즈김치 볶음밥 메뉴를 조리하고 배달 앱을 통해서 판매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 이렇게 거짓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원산지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네, 각 가정에서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켰다면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 같은 경우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전단지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고요. 거기 뭐 같이 오는 스티커라든가 영수증에라도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앱에 가입한 음식점의 사장님들도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홍보와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배달 많이 시켜 먹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좀 있어야 위반 사례도 줄어들고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원산지 표시 위반 수준과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구분해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요. 상습 위반은 더 높은 강도의 벌금과 징역이 내려지고 과징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 거짓 표시는 아닌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미표시의 경우, 네. 또 원산지 표시 방법 원칙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입 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원산지 표시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처벌해야 소비자는 물론 국내산 농축산물 생산 현장의 피해도 막을 수 있고요. 또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더 꼼꼼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 알려주셨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누구나 내성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이 조금씩 있기 마련인데요. 그 내성적인 성격이 강할 때 생길 수 있는 고민,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면은 못 믿으시겠지만 제 주변에 많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렇죠. 아, 근데 뭐 사실 되게 통계를 보면요, 저희가 E랑 I를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MBTI에서. 네. 외향성과 내향성을 구분해서 봤을 때 통계를 보면은 내향성이 더 많다고 나오긴 합니다. 통계적으로도요. 예, 통계적으로.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도 야, 내 성격은 아주 외향적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내향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나요? 예, 예, 되게 그렇죠. 많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영화가 좋다 인터뷰 제가 한 3년 동안 혼자 다 다녔거든요. 저 영화 배우들 보면서 깜짝 놀랐던 지점이 이거예요. 저보다 더 내향적이에요. 아, 네. 저 보면 느끼거든요. 네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엄청 많이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그 외향적인 성향과 내향적인 성향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내향적인 성향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고요. 혼자 시간 보내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외향성과는 삶을 살아가고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색하고 자기 성찰하는 데서 에너지를 얻고 또 반대로 사회적 상황에서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좀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산책하는 걸 즐기지만 또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모임을 나가야 통해서, 되더라고요. 예, 나가야 되고 스포츠를 하고 에너지를 거기서 이제 얻는 사람들이고 아나운서님처럼 저는 아니에요. 이 맞으시죠? 저는 아이예요. 아이예요. 예. 역시 뭐 사람은 겉만 봐서. 아이고 심지어 아이 성향이 좀 강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방송을 하지만 저는 그때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SNS를 안 하는 이유가 에너지가 없어요. 전 방송이면 충분하거든요. 아, 방송하면 다 에너지를 다 소모하시는군요. 예, 그 이후에 막 그런 제 사진을 찍고 이런 것도 못 하겠고 예, 잘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렇군요. 예. 그 역시 뭐 이랑 아이가 이제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본인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성적인 성격도 그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모든 성격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강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성적인 사람의 강점은 차분함과 진중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차분히 분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일을 할 때도 긴 호흡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에서 천천히 두각을 좀 나타내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내향적인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성찰을 가지고 있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소심하고 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대인관계가 폭넓진 않지만 또 세심함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 사람들의 강점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잘 활용하려면 누구나 그렇지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잘 세팅해서 거기에 속해서 일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내가 잘 세팅해서 예.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내가 내향적이라면은 사람들 많이 대하는 직업에서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좀 그런 부서나 그런 직업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저 직업을 잘못 선택. 저도 방금 그 생각 잠깐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 성향을 좀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게 저는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 외향적으로 막 이렇게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아부도 잘하고 뭐 이걸 되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외향적인 사람들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막 술도 잘 먹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전 부럽더라고요. 네. 좀 저래야 되는데 KBS에서 회사 생활 하려면 저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성적인 사람들을 소심하다, 위축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당당하지 않음에 대해서 사회에서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많아요. 그게 많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좀 자책하게 되는 게 많은데요. 사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도 자기 수용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자기 인식하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좀 받아들여라. 예,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기를 쓰거나 일상의 기록을 SNS에 계속 남기거나 하는 식으로 나에 대해서 좀 더 글도 많이 써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런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객관적인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상담을 받거나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가까운 사람과 자주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까운 시간 안에 원장님 병원 갑니다. 네. 그리고 상담은 너무 가까워 해드리기 힘들어서. 예. 그 내성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좀 사회적인 상황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고민이라면 좀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네, 내성적인 사람이 사회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그 상황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잘 맞는 소통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규모 어떤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참여해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겠다는 생각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모임에 참여해서 소소하게 이제 만나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좀 사람들과 친숙해지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어떤 발표나 뭐 자기 얘기를 해야 될 때는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서 예상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발표하거나 할 때 뭐 미리 막 연습을 해본다든지 많이 해야죠.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썼던 방법은 저는 이제 녹화나 이런 게 있잖아요. 생방이 있잖아요. 네. 남들보다 훨씬 일찍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일찍 오셨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 새벽 방송은 좀 어쩔 수 없는 예가 있죠. 측면이 있고. 오늘 뭐 공격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네,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내성적인 성격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과의 교류를 통하면 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해소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맞아요. 예, 명상하거나 산책하거나 독서하거나 이런 차분한 활동들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죠. 결국 이제 내가 나한테 잘 맞는 취미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내성적인 사람들은 쟤는 좀 너무 혼자 있으니까 밖으로 끌어내줘야 돼 라고 생각 많이 하면서 막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주변에 친한 이 사람이 있다면 막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좀 주관을 갖고 나는 좀 쉴 거다. 나는 이게 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나가는 게 이제 쉬는 게 아니고 난 혼자 있는 게 진짜 충전하는 거니까 날 좀 내버려둬라 라고 좀 자신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성적인 사람은 직장 내에서도 좀 힘들다는 편견이 있죠. 그렇죠. 뭐 일부분 맞는 것도 같고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네, 역시 뭐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성적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신중하고 사려 깊다라는 말도
똑같이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자신의 리듬을 갖고 찬찬히 문제를 살피면서 해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효과적인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가 어디에 좀 강점이 있고 뭐 좀 취약한가를 잘 생각하면서 일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향상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고 하는 것이 외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게 만족감을 이제 높이는 방법일 텐데 그래서 내가 나는 이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일처리 방식이 있다면은 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주관을 가지고 고수하면서 거기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쌓아가는 것이 내가 직장에서 자신감을 얻어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직장에서 사람을 사귈 때요. 이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팁이 있을까요? 네,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 역시 부담을 많이 갖잖아요. 어떻게 하지? 오늘 직장 이번에 새롭게 옮기는데 네. 어떻게 사귀어야 되나? 이번에 뭐 새롭게 어떤 모임에 가는데 어떻게 사람 만나야 되나 하는데 네. 일단 급하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회사 같으면 사내 동아리나 이런 좀 소규모 모임들을 좀 하면서 결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천천히 나만의 리듬을 가지고 천천히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이런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자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요즘엔 사실 꼭 대면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온라인 뭐 메신저라든지 SNS를 통해서 사실 뭐 우리가 야 너 멋지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는 직접 말로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은 SNS에서 좋아요. 하트 하나 날려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 불안이 좀 심한 분들은 그런 꼭 모임이나 대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인맥 관리를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성적인 사람의 강점 중에 하나가 들어주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는 태도. 진정성 있는 대화 경청이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좀 그리 많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있는 모임을 통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면 관계 맺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1대1이 아니면 힘들던데. 맞아요. 네, 조금만 더 있어도 좀 스트레스 받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소수의 혹은 뭐 1대1의 모임들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좀 사회적 통념이 있잖아요. 네, 뭐 직업도 그러시지만 네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활발하게 막 다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어떤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 맞아, 그런 생각이 네, 있죠. 맞아요. 좀 그런 부담감이나 그런 시선 같은 것을 내가 좀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좀 이런 것들에 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는 게요. 그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것 같은데 타인한테 비난받는 상황. 이때 참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태도가 비난받을 때 어떤 네. 태도가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비난은 누구나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비난받는 게 좋은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죠. 특히나 내향적인 사람들은 비난받으면은 나의 원인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역시 내가 잘못했다. 맞아요. 내 탓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내 탓 아닌데? 그 부럽던데. 내 잘못 그런- 아닌데? 네.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떨쳐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로 비난 돌리는 경우에 이렇게 생각에 좀 빠지게 되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개는 좀 비난받으면 그것이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비난을 여기게 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느낌들이 막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나 자체에 대한 비난과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비난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난에 따른 어떤 분위기나 뉘앙스를 좀 집중하는 것보다는 네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비판의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내가 받아들이면서 좀 잘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좀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뭐 내성적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좀 잘 숨기려는 게 있죠. 나에 대해서. 아까 SNS 안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태도를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자신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연습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반응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미리 생각을 정리하고 네. 필요한 자료를 좀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표현을 얼마나 잘 하는가가 개인의 자존감과 직결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내 주장을 당당하게 얘기하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조금씩 천천히 나만의 느낌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SNS나 이런 데 좀 누가 뭐라든 혼자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블로그가 있다면 뭐 비공개 게시판에다가 내 생각을 써서 올리기도 하고 익명성이 문제가 되는 세상이지만 익명성이 기대는 것도
의견 표출하기는 조금 쉽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익명성이 있더라도 그냥 내 주장은 이러하고 내 생각은 이러하다라는 걸 좀 더 당당하게 이런 공간들에 좀 얘기할 수 있으면은 내가 자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익명성에 기대서 한번 해보자. 근데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반작용도 있겠지만. 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비슷한 결이지만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뭐가 맞나? 괜히 뭐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밖에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보다는 예. 좀 나만의 휴식 방법이 뭐가 있나 생각을 미리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규칙적인 리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신체적이고 정신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큰 변수가 없는 꾸준한 활동을 가지고 수 있는 것이 저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굉장히 돌발 상황이 많고 다이나믹하고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큰 변수가 없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매일 일정 시간을 명상이나 독서에 할애하거나 마음을 그러면서 가다듬고 일상의 좀 작은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소소하게 그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성취감을 쌓아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많이 나왔던 말이 혼자만의 시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렇죠. 게. 네. 내성적인 사람들이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해서 좀 통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또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시간 오늘은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갖는 고민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요즘 KBO 리그도 그 열기를 더해가는 중인데요. 다음 주면 이제 올스타전이 열리면서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야구 잡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담당 PD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현재 PD와 역대 최고 흥행 성적을 낼 것으로 점쳐지는 올해 KBO 리그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현재 PD입니다. 네, KBO 흥행이 그 정도예요? 관중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 잘 못 느껴요. 전 집에서만 보니까. LG가 네. 지금 평균 관중 수가 1위입니다. 근데 LG 원래 팬 맞죠. 네. 원래 팬이 많긴 한데. 네, 그렇긴 한데요. 수치로 보면 지난 2017년에 2017년에 840만 명으로 최다 관중을 그때 기록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평균 관중 수가 11,668명. 그런데 올해 6월 25일 기준으로 평균 관중 수가 14,596명입니다. 이야, 이 정도면 네. 눈에 딱 보이는 숫자고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네. 이게 각 팀당 144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총 경기 수로 따지면 720경기거든요. 근데 단수는 곱해버리면 1,050만 명이 나옵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 넘는 거죠. 근데 이제 후반기로 가면 사실은 이제 가을 야구를 못하는 팀이나 이런 팀들은 좀 조금 열기가 좀 식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900만 명은 지금 당연히 가는 느낌이고 진짜 1,00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러면 최초인 거죠? 그게? 그렇죠. 이전까지가 840만 명이 최대 관중이었으니까. 그래서 LG가 18,000명이 넘고요.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그다음에 두산, 기아, 롯데, 삼성 이렇게 해서 다 16,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두산, 기아, 롯데, 삼성 다 상위권 팀. 좀 오래된 팀, 네, 팬들이 많은 팀, 네, 그런 팀들 아닙니까? 저번 주에 그 라이언스 파크 갔다 오셨잖아요. 예. 사람들 어땠어요? 많아요? 완전 꽉 차요? 제가 금요일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정말 만원 관중이었고 네. 그 분위기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요? 진짜 예전이랑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면? 약간 예전에는 뭐랄까요, 좀 아저씨 팬들 이런 팬들이 많았다면,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전쯤으로 따지면 요즘에는 정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진짜 많아요.
이제 우리가 아저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40대니까 아저씨인데 거기서 또 신나 했어요, 안 했어요? 완전 신났죠. 그걸 본 또 네. 우리 어린 팬들이 얼마나 싫었을까. 뭘 또 그런 식으로 공영방송에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네, 아니 그냥 모두가 올려가지고 그런 분위기. 제 왼쪽에 장난이었고요. 네, 네. 제 왼쪽에는 저보다 형님 누님들이 계시고 제 오른쪽에는 20대 젊은 여자 팬들이 막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너무 이 신났구나. 팀을 네. 제가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을 응원을 하는데 이 팀을 목청껏 응원하는 게 너무 행복한 그런 느낌. 약간 그때 울컥한 느낌 오지 않아요? 예. 네. 그렇죠. 저 그러니까 알거든요. 그 느낌. 각 팀들이 프론트들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져요. 보면은 특히나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더 이제 팬들이 더 많이 가서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흥행 이유 이거 어려운데 좀 전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흥행 이유가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제 기준입니다. 1위 팀의 승률이 5할 9푼 1입니다. 6할이 안 됩니다. 좋다? 그리고 10위의 승률이 4할이 넘어요. 오 이거 어떻게 된 4할 거예요? 8리. 그러니까 촘촘하네. 아주 촘촘하죠. 지난달에 제가 나왔을 때보다 더 촘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절대 강자가 없고 게임이 재밌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공인구의 반발 개수가 지난 2019년 이후로 최고로 지금 약간 높습니다. 그 말이 거예요, 공이 그 기준이 있어요. 반발 개수가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 얼마보다 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안에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발 개수가 높다는 거는 타자가 쳤을 때 멀리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60cm 정도가 더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구나. 그렇죠. 내야에서 땅볼로 이제 수비수한테 잡힐 만한 공이 작년에는 올해는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나요. 아하. 그래서 어제만 해도 10점 이상 득점한 팀이 3팀이나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관중들이 환호할 때가 어떤 때인가 보면은 점수가 날 때 그렇죠. 아닙니까? 안타 치고 그렇죠. 홈런 치고 이러니까 그 점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또 더 열광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TV 중계에 그 많이들 잡히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또 재미인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성비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네, 저희가 네 가족이 갔는데도 4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갔을 때. 근데 막 목청껏 막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그 사용자 경험 같은 걸 주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나 아닌가. 이제 아들 둘을 키우니까 네, 목청껏 네, 네. 응원하고 지친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쁜 아빠의 마음. 사실 저는 이제 당시 네, 그렇죠. 애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저랑 같은 팀을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또 더 기분이 좋았죠. 아들들이 삼성 응원합니까? 원래는 다른 팀 응원하는 아들도 있었는데 제가 맨날 야구를 삼성 경기만 보니까 이제 삼성으로 갈아탔습니다. 아니 아빠가 TV 보면서 하도 욕해가지고 아이들이 거의 트라우마 걸릴 지경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공영방송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올 시즌에 이제 시즌 중반에 부상으로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방법이 달라진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졌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원래는 시즌 중반에 뭐 외국인이 부진하거나 부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각 팀당 3명이 있고 교체 카드가 2장이 있어요. 한 시즌 동안 외국인 타자나 투수를 바꿀 수 있는 교체 카드가 2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선수를 아예 데려오는 거는 팀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에 그 맺었던 계약을 그러니까 3명하고 외국인 선수 3명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그 선수에게 연봉을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새로 오는 선수에게도 또 연봉을 꽤나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혹시나 이게 새로 데려오는 외국인 타자나 투수가 좀 잘못됐을 경우에 부담도 크잖아요. 근데 올해는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이 선수를 부상자 명단에 내려놓고 다른 외국인 선수를 그 짧은 기간 동안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체 카드를 2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체 카드를 쓰지 않고 잠깐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선수가 지금 SSG죠. 네. SSG의 시라카와 케이쇼. 일본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독립리그에서 뛰고 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MPB 이런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던 선수도 아니고
독립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던 선수가 와서 물론 한 경기 굉장히 털린 경기가 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면 평균 자책점이 지금 1.61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1.61이요? 네, 물론 크게 터진 경기가 있어가지고 아. 다 합치면 이제 이 정도는 아닌데 그 경기를 제외하면 굉장히 양질의 그 경기력을 보여줬고 기아의 캠 알드레드라는 선수도 투수인데요. 네. 네, 이 선수도 굉장히 지금 나름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의 네. 라이언 와이스라는 선수도 지난주에 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구단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시라카와 케이쇼라는 선수가 이제 6주간의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아, 이 선수하고 계약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 고민을 또 하고 있어요.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다른 팀에서 데려갈 수가 있거든요. 네, 완전 좋은 쇼케이스네요. 네, 그렇죠. 다른 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완전 좋은 쇼케이스고 이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MPB 일본의 프로야구에 가는 게 꿈이었던 선수인데 독립리그에서 물론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이 선수 자체에서도 한국 프로야구에서 이런 쇼케이스를 몇 주간 하고 나면 최고죠.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닌가. 네. 재밌네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막 움직일지 좀 네. 기대가 되기도 하고 지난 그렇습니다. 화요일에 정말 네. 역대급 경기들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롯데와 기아 5시간 반 혈투였죠. 그죠? 네, 15대 15. 네. 네, 스코어가 15대 15 심지어 무승부입니다. 네. 팬들 반응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던데요. 그 전에 이제 삼성과 LG 경기가 되게 빨리 끝났어요. 거의 한 2시간 만에 저 진짜 끝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 LG 경기 후에 수서에서 SRT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면 사직 경기가 아직 안 끝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직 경기가 그날 5시간 20분 경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재밌네요. 그다음에 제가 참, 삼성 진짜. LG전 끝난 다음에 채널을 딱 틀었더니 4회 14대 3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근데 결과가 이제 무승부였잖아요. 예. 6.25다. 6.25라서 무승부가 된 게 아닌가. 휴전을 한 또 것이다. 그렇게 두 돼요? 팀이. 네. 팬들은 이런. 우리 또 전쟁 네. 얘기는 여기까지만 아,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무섭습니다. 네네네. 야, 근데 너무 재밌는데 팬들 반응. 뭐 기아 팬들은 뭐 네. 저 얼마나 머리를-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올해 롯데가 지금 8위인데 1위 기아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요, 많아요. 근데 6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1위인데 8위 롯데한테 3승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신기하네요. 네. 롯데가 강강약약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상대적으로 약팀인 NC, 뭐 키움 이런 팀의 열세고 기아라는 지금 1위 팀한테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더 재밌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롯데가 초반에 좀 잘하지 않았나요? 기억에? 굉장히 잘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초반에 좀 못했어요. 아, 보통 그래요? 이제 롯데가 이제 봄대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봄에 굉장히 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올해는 그 모습이 없었는데 봄이 지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롯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분위기도 굉장히 좋던데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제도 이겼거든요. 네네네. 6대 4로 지금 뭐 그 감독님도 굉장히 원래 원소속 팀을 그러니까 두산을 몇 년 동안 8년 동안 그러니까요. 7년 동안 네. 연속으로 가을야구 보냈지 않습니까? 한국 시리즈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는 두산이 선수가 좋아서 네. 이제 감독이 좀 안 보인다는 느낌이었는데 어제 보니까 더가웃 그게 나오는데 네. 분위기가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롯데가 지금 방망이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역전이었잖아요. 14대 1로 뒤지고 있다가 15점까지 낸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고 네. 어제도 역전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LG 켈리 선수의 퍼펙트 게임. 저는 굉장히 기대했는데. 네.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LG 켈리 선수가 그저께 1피안타 완봉승을 삼성을 상대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거뒀는데 아니죠. 퍼펙트였는데. 그렇죠. 8회까지 퍼펙트였는데 저도 사실은 삼성 팬으로서 한쪽에는 이 희생양이 되긴 싫다. 또 한쪽에는 그 보고 역대 싶다. 처음 KBO 역대 처음 퍼펙트 게임에 네. 조연으로 참가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뭐가요? 그러니까 네. 그 퍼펙트 게임 나오면은 그래서 삼성이 계속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반반이었어요. 예, 반반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9회 초 공격이었죠. 9회 초 공격에 그 윤정빈 선수가 그래도 공략을 해가지고 안타를 쳐줘가지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더 커졌. 커졌어요. 네. 역시. 근데 켈리 선수가 굉장히 올 시즌 부진해가지고 그렇죠. 퇴출이 되냐 마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팬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솔직히 이게 진짜 양가 감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켈리를 보면 네. 너무 고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게임 끝나고 인터뷰를 보는데 켈리 선수가 좀 울었어요. 네. 뭐 이제 너무 팬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얘기하면서 울었는데 음. 팬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고맙죠. 네. 너무 고맙고 대단하고. 근데 이제 좀 최근에 잘 못했거든요. 네. 작년에도 조금 부진했고. 사실 그랬죠. 네네네. 근데 참 이제 마음이 양가적인 감정이 예, 맞아요. 네네네. 참 지금도 말을 세게는 못 하겠습니다만 아이고 벌써 네.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네. 이제 올스타가 남아 있고요. 네, 다음 주 주말 올스타전입니다. 네. 네. 어디서 열리나요? SSG 랜더스필드 인천입니다. 오늘 2시부터 일반 예매가 열리니까요.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BO 리그 소식들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정현재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폭염이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날씨 대비 잘 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일 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동사무소 또는 농가련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반드시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